이 녹음기가 너희의 탐욕과 패륜을 증명하는 최종 증거다. 회의장에 울려 퍼진 강혜인의 차가운 목소리.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것은 친아들과 며느리의 끔찍한 음모였다. 루마니아 시골에 버리면 절대 못 돌아와. 여권, 폰, 현금 다 없애면 끝이야. 사랑했던 아들이 친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과연 강혜인은 어떻게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을까?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로운 오후의 서재. 따스한 봄 햇살이 서재 창문으로 쏟아지던 오후 3시. 강혜인은 헤드셋을 끼고 루마니아어 문장을 유창하게 따라 읽고 있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목소리는 또렷했고 발음은 원어민 못지않게 정확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자신의 발음을 체크하는 것이 일과였다. 치매 예방을 위해 시작한 언어 공부였지만 이제는 삶의 활력소가 되어 있었다. 이미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에 능통했고 루마니아어는 6번째 도전이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루마니아어 사전과 문법책, 그리고 애용하는 디지털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혜인은 이 서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딩동. 갑작스런 초인종 소리에 혜인은 헤드셋을 벗었다. 누구시죠? 인터폰을 확인하니 택배 기사였다. 해외에서 주문한 언어 교재가 도착한 모양이었다.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다. 혜인이 현관에서 택배를 받는 사이 2층 서재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아들 준영과 며느리 수연이었다. 두 사람은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더니 서재 안쪽 책상에 노트북을 켰다. 어머니 안 계시는 거 확실해? 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택배 받으러 내려가셨어. 5분은 걸릴 거야. 준영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화면에는 해외 부동산 사이트가 떠 있었다. 루마니아의 한적한 시골 마을 사진들이었다. 여기야.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지역의 작은 마을. 관광객도 거의 안 오고 경찰서까지 차로 2시간 거리. 준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완벽하네. 그럼 가이드는? 이미 섭외했어. 현지에서 불법 가이드 하는 놈인데 돈만 주면 뭐든지 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야. 수연이 화면을 확대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만약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돌아올 수가 없어. 생각해봐. 루마니아어도 못하시고 여권이랑 폰, 현금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돌아와? 그것도 그런 시골 마을에서? 준영의 말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시체가 발견되면 문제 아냐? 그래서 실종으로 처리하는 거잖아. 한국 법상 실종 선고는 5년이 걸리지만 준영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다. 우리한테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어머니를 정신 이상으로 처리하는 거야. 치매 증상이 있다는 의사 소견서만 받으면 법원에서 금치산자 선고가 나와. 그럼 바로 상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 천재적이네. 그럼 5년씩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맞아.
게다가 어머니가 유산 분할 날짜를 다음 달 15일로 정해 놓으셨잖아. 그 전에 정신 이상 판정만 받으면 우리가 모든 걸 가져갈 수 있어. 그 늙은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인데. 강남 빌딩만 3개, 해외 계좌까지 합치면 최소 500억은 넘을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야 해. 여행 중에 길을 잃었다는 연출, 현지 경찰 조사, 한국 대사관 수색 요청. 다 준비했어. 그리고 2주 후에 우리가 귀국하면서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이상했다고 증언하는 거지. 병원 기록도 만들어 놨어. 최근 6개월간 어머니가 건망증 증세를 보였다는 진료 기록. 내가 아는 정신과 의사한테 부탁해서. 수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다. 완벽해. 이제 어머니를 설득해서 여행만 가면 돼. 그동안 루마니아어 공부하신다고 난리였으니까 루마니아 여행 제안하면 좋아하실 거야. 당연하지. 그 나이에 무슨 언어 공부야. 치매 예방이랬어? 웃기지도 않아. 차라리 그 시간에 유언장이나 다시 쓰라고 하지. 두 사람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서재에 스며들었다. 그나저나 상속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당연히 이 낡은 집부터 팔아야지. 강남역 바로 앞 땅인데 재개발 들어가면 최소 200억은 받아. 그리고 나는 이탈리아에 별장 하나 사고 싶어. 나는 이 회사 그만두고 내 사업 시작할 거야. 어머니 밑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맨날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이제 2주만 참으면 돼. 2주 후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야. 준영이 노트북을 끄며 일어섰다. 어머니 올라오신다. 빨리 나가자. 두 사람은 서재를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휴, 무거워. 혜인이 큰 상자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루마니아 원서 교재 세트였다. 상자를 내려놓고 다시 책상에 앉았다. 그럼 다시 연습해 볼까? 헤드셋을 다시 끼려는 순간 녹음기의 빨간 불이 눈에 들어왔다. 아직도 켜져 있었네. 깜빡했다는 듯 녹음 정지 버튼을 누르려던 혜인의 손이 멈췄다. 혜인은 파일을 되감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루마니아어 연습 소리, 그 다음 초인종 소리, 그리고 어머니 안 계시는 거 확실해?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인의 눈이 커졌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볼륨을 높였다. 택배 받으러 내려가셨어. 5분은 걸릴 거야. 준영의 목소리. 혜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들어야 했다. 루마니아 시골에 버리면 절대 못 돌아와. 여권이랑 폰, 현금 다 없어지면 정신 이상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 늙은이가 평생 모은 재산. 2주만 참으면 완전히 자유야. 5분간의 녹음이 끝났다. 혜인은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준영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혜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들을 낳고 30년을 키우며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사업을 일으켜 아들을 최고의 대학에 보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 아니,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이국 땅 시골 마을에 버려져 굶주리고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 혜인의 손이 녹음기를 꽉 쥐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니? 하지만 곧 혜인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 흘릴 시간이 없었다. 슬퍼할 시간도 배신감에 무너질 시간도 없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철함이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버릴 계획을 세웠다면 혜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그 계획을 이용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다. 강혜인은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여자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녹음기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으며 혜인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준영과 수연은 몰랐다.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이 이미 녹음기 하나로 무너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버리려는 여자가 얼마나 무섭고 치밀한 사람인지를. 혜인은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열었다. 파일명은 이카로스 프로젝트였다. 완벽한 연기의 시작.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 오늘 택배 많이 받으셨어요? 준영이 밝은 표정으로 물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혜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루마니아어 교재 좀 샀어. 요즘 재미있어서 말이야. 아직도 루마니아어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수연이 겉으로는 칭찬하듯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혜인은 그 시선을 정확히 읽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치매 예방에 좋다더라. 나이 들수록 뇌를 써야 한다잖니. 그러게요. 요즘 건망증 괜찮으세요? 수연의 질문에 혜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건망증이라니. 이미 정신 이상 판정을 위한 밑밥을 깔고 있구나. 건망증? 나는 건망증 없는데? 지난주에 같은 물건을 2번 주문하셨잖아요. 화장품이요? 아, 그건 친구 선물용으로 산 거였는데. 내가 설명을 안 했나 보네. 혜인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실수였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실수가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랬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수연이 어색하게 웃었다. 식사가 끝나고 준영과 수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혜인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문을 잠그고 다시 노트북을 켰다. 이미 2시간 동안 작성한 문서가 화면에 떴다. 이카로스 프로젝트. 혜인은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다. 부동산 개발, 해외 투자, 신사업 진출. 매번 치밀한 계획으로 성공을 거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노트북 화면에는 간단한 메모만 적혀 있었다. 증거 확보, 네트워크 가동력 이용 심판. 혜인은 첫 번째 연락을 시작했다. 줄리앙에게. 노트북에서 암호화된 메신저를 열었다. 화면에 줄리앙의 프로필이 떴다. 줄리앙 베르나르.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 부문 임원. 혜인이 20년간 거래해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혜인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입력했다. 줄리앙, 긴급 사안입니다. 이카로스 코드를 발동합니다. 3분 후 답장이 왔다. 이카로스 코드라니요, 혜인? 무슨 일입니까?
제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모든 해외 계좌에 특별 동결 장치를 걸어주세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직접 스위스 본점을 방문하거나 암호화된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인출이나 이체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부인, 그렇게 하면 상속인들도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런데 혜인, 정말 괜찮으십니까? 지금은 괜찮지 않지만 곧 괜찮아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줄리앙.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혜인은 다음 미하이에게 연락을 했다. 미하이 포페스쿠,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의 시의원이자 부동산 개발업자. 혜인이 5년 전 루마니아에 투자할 때 만난 인물로 서로의 사업을 도우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 미하이, 잘 지내시죠?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혜인, 반갑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2주 후에 루마니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광이 아닙니다. 혜인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루마니아 시골에 자신을 버릴 계획이라는 것. 불법 가이드를 고용해 여권과 소지품을 빼앗을 것이라는 것. 이럴 수가. 당신의 친아들이 그런 짓을? 미아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돕되 제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가이드를 미행만 하고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조카가 경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친구에게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하이. 혜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녹음 증거가 있다면. 혜인은 잠시 침묵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계획만으로는 처벌이 약하거든요. 저는 완벽한 심판을 원합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여자입니다. 전화를 끊은 혜인은 마지막으로 알레산드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알레산드로 김, 재미교포 출신의 사립탐정, 국제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며 혜인의 회사에서 기업 조사를 맡아왔던 인물이었다. 알렉스, 한국에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 아들 강준영과 며느리 박수연의 최근 3개월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 병원 방문 기록을 모두 확보해 주세요. 특히 정신과 의사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혜인 사장님.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알렉스, 이 조사는 극비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 걱정 마세요. 그건 제 전문 분야니까요. 모든 연락을 마친 혜인은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었다. 그 늙은이가 평생 모은 재산. 2주만 참으면 완전히 자유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혜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준영아, 내가 선택한 길이다.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 노트북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았다. 2주 후 루마니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혜인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수연아? 어머니가 그렇게 루마니아어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준영이랑 제가 생각했는데 루마니아 여행을 보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혜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정말 루마니아를? 네. 어머니가 평소에 트란실바니아 지역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거기 성도 보고 현지 사람들이랑 루마니아어로 대화도 해보시고 어때요? 혜인은 잠시 고민하는 척했다. 그런데 혼자 가기엔 좀 무섭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같이 가요. 그리고 현지 가이드도 고용했어요. 루마니아 사람이라서 완전 안전하대요. 그래, 그럼. 좋아. 고마워, 수연아. 혜인이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은 활짝 웃으며 손을 꼭 쥐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릴게요. 그 순간 혜인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수연의 눈에는 거짓된 친절과 탐욕이 가득했다. 좋은 추억이라. 너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될 거다. 하지만 혜인은 그저 부드럽게 웃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혜인은 일부러 거실에 지갑을 두고 외출했다. 30분 후 다시 돌아와서는 어머, 지갑을 두고 나왔네 하며 당황한 척했다. 수연이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저녁에는 이미 말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아까 말했잖아요, 어머니. 그랬어? 미안해. 요즘 깜빡깜빡하네. 준영과 수연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계획대로였다. 혜인의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를 쌓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혜인이 일부러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수연은 혜인을 병원에 데려갔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세요. 정기검진 시기잖아요. 병원은 수연이 선택한 곳이었다.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 검진을 받은 후 수연은 혜인 몰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혜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였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상태가 어떠신 것 같아요?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일반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면 안 될까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면. 의사가 고개를 가웃거렸다. 환자분께서 특별히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신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엔 예전과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서요. 보호자분이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일단 경과를 지켜보시죠. 수연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의사가 협조하지 않았다. 괜찮아. 루마니아에서 돌아오면 다른 의사를 찾으면 돼. 하지만 수연은 몰랐다. 복도 구석에서 혜인이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는 것을. 혜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정신과 진단을 받게 하려는 거구나. 이 역시 증거가 되었다. 출발 하루 전날 밤 혜인은 서재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녹음 파일은 이미 클라우드 세 곳에 백업되어 있었다. USB에도 복사했다. 그중 하나는 변호사에게 맡겼고 다른 하나는 은행 금고에 보관했다. 만약 내가 정말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USB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혜인은 여행 가방을 쌌다. 겉보기엔 평범한 여행짐이었다. 옷가지, 세면도구, 상비약. 하지만 겨울 코트의 안감은 특별했다. 혜인은 직접 바느질로 은닉 주머니를 만들었다.
그 안에 여권 사본, 현금 500유로, 신용카드 한 장, 그리고 작은 GPS 추적기를 넣었다. 겉가방에는 미끼용 여권, 현금, 휴대폰을 넣어두었다. 가이드가 훔쳐갈 물건들이었다. 이제 너희의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다. 혜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국 땅에서 홀로 버려질 상황. 누구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혜인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의지가 있었다. 나를 버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출발하는 차 안. 준영이 운전을 하고 수연이 조수석에 앉았다. 뒷좌석의 혜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설레시죠? 드디어 루마니아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다정했다. 응, 설레긴 한데 조금 긴장도 되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그래, 너희가 다 챙겨줄 거지. 나를 버리는 것까지. 혜인은 속으로 냉소를 지었다. 공항에 도착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통과했다. 탑승구로 가는 길 준영이 혜인의 가방을 들어주었다. 어머니, 가방 무겁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마워, 준영아. 그 순간 혜인은 아들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해맑게 웃던 아들. 엄마 손을 꼭 잡고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쥐어줘서 아들이 감사할 줄 모르게 된 걸까?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게 가식으로 느껴졌다. 아니야. 그냥 내가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 어머니. 준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워. 알지?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비행기에 올랐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공항이었다. 공항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한 남자가 이름표를 들고 서 있었다. 강혜인 씨?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덥수룩한 수염에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눈빛이 예리했다. 네, 맞습니다. 준영이 먼저 다가갔다. 저는 안드레이입니다. 여러분의 가이드죠. 안드레이는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인사했다. 한국어 잘하시네요. 한국에서 5년 일했습니다. 자, 차가 밖에 있어요. 가시죠. 안드레이는 혜인의 가방을 집으려 했다. 하지만 준영이 먼저 가로막았다. 제가 들게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안드레이와 준영의 눈빛이 짧게 마주쳤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혜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저들이 이미 짜고 친 거구나. 차는 낡은 벤이었다. 안드레이가 운전을 하고 준영과 수연이 뒷좌석에, 혜인은 맨 뒤 좌석에 앉았다. 먼저 호텔 가서 쉬시고 내일부터 관광 시작하죠. 호텔이 어디죠? 트란실바니아 지역의 작은 마을입니다. 조용하고 좋아요. 차는 부쿠레슈티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점점 건물이 사라지고 숲과 들판만 보였다. 이 시간을 달리자
정말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집이 열채도 안 되는 곳이었다. 여기가 호텔인가요? 수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전통 게스트하우스입니다. 현지 분위기 느끼려면 이런 곳이 최고죠. 게스트하우스는 낡은 2층 건물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은 깨진 곳도 있었다. 혜인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여기서 나를 버릴 계획이구나. 방은 1층에 하나, 2층에 2개였다. 안드레이가 배정을 했다. 어머니는 1층, 두 분은 2층에. 왜 따로 떨어뜨려요? 혜인이 물었다. 1층이 화장실이 더 가깝습니다. 어르신께 편하실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였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1층이 감시하기 더 쉽기 때문이었다. 방에 들어간 혜인은 짐을 풀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창문, 문, 벽의 두께,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코트 안감의 은닉 주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권, 현금, 신용카드, GPS 추적기, 모두 안전했다. 저녁은 게스트하우스 식당에서 먹었다. 안드레이가 준비한 루마니아 전통 음식이었다. 맛있어요, 어머니? 수연이 웃으며 물었다. 응, 괜찮네. 혜인은 음식을 조금씩 먹었다. 혹시 모를 약물에 대비해 많이 먹지 않았다. 어머니, 내일은 드라큘라 성 가요. 기대되시죠? 그래, 기대된다. 혜인의 대답은 무덤덤했다. 준영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피곤하세요? 좀 피곤하네. 비행이 길었으니까. 그럼 일찍 주무세요. 내일 바쁠 거예요. 저녁을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혜인은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창밖은 이미 깜깜했다. 가로등도 없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시간이 흘렀다. 밤 11시가 되자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준영과 수연, 그리고 안드레이의 목소리였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드라큘라 성은 편도 3시간 거리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노인을 그렇게... 됐어요. 당신은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혜인은 조용히 녹음기를 껐다. 방 한 곳곳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였다. 이것도 증거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7시 안드레이가 혜인의 방문을 두드렸다. 강혜인 씨,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네, 나갑니다. 식당에는 간단한 빵과 치즈, 그리고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어머니, 드세요. 수연이 차를 따라 주었다. 혜인은 컵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대신 코끝에 가까이 가져가 냄새를 맡았다. 약간 쓴 냄새가 났다. 역시 수면제를 탄 거구나. 혜인은 컵을 입술에 대고 마시는 척했다. 실제로는 혀 밑에 고이게 한 후 냅킨으로 입을 닦는 척하며 뱉어냈다. 맛있어요? 응, 좋네. 혜인은 다시 한 모금 마시는 척했다. 같은 방법으로 뱉어냈다. 10분 후 혜인은 일부러 하품을 했다. 어머, 갑자기 졸리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영이 걱정하는 척 물었다. 응, 차에서 좀 자야겠어. 그러세요.
저희가 깨워드릴게요. 차에 오른 혜인은 뒷좌석에 기대 눈을 감았다. 완전히 잠든 것처럼 연기했다. 안드레이가 시동을 걸었다. 잠드신 것 같네요. 다행이네. 이러면 더 쉽겠어. 수연의 목소리가 만족스러웠다. 차는 드라큘라 성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더 깊은 산속으로. 1시간을 달린 후 차가 멈췄다. 여기입니다. 안드레이가 말했다. 혜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가방에서 여권이랑 폰, 현금 챙겨. 준영의 명령에 안드레이가 움직였다. 혜인의 가방을 열고 물건들을 꺼냈다. 다 챙겼습니다. 지갑도? 네. 좋아. 이제 저 산길로 더 들어가서 내려놔. 여기서 내리면 안 됩니까? 아니, 더 깊숙이. 마을까지 걸어서 못 가게. 알겠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30분 더 달렸다. 마침내 차가 완전히 멈췄다. 여기가 한계입니다. 더 가면 차가 못 나갑니다. 됐어. 여기서 내려놔. 안드레이가 혜인을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길가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이러면 정말 못 돌아옵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마을까지 15km예요. 노인이 걸어갈 수 없는 거리죠. 게다가 여권도, 돈도, 폰도 없으면. 준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하네. 그럼 우리는 가시죠. 경찰한테는 어머니가 화장실 간다고 하시더니 안 돌아오셨다고 할 거예요. 계획대로네요. 세 사람이 차에 올랐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리고 30초 후 누워있던 혜인이 눈을 떴다. 혜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울창한 숲, 비포장 산길,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적막함.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혜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코트 안감의 은닉 주머니를 열었다. 여권, 현금, 신용카드, GPS 추적기, 모두 그대로였다. 바보 같은 것들. 혜인은 낮게 중얼거렸다. 가방에서 꺼낸 작은 위성 전화기로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미하이에게였다. 미하이, 시작됐습니다. 혜인, 괜찮으십니까? 완벽합니다. 가이드의 차량 번호는 부쿠레슈티 BH234JKL이고 지금 제 GPS 위치는 북위 46.5도, 동경 25.3도입니다. 추적 가능한가요? 이미 조카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 내로 그 차량을 찾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체포할 때 그의 휴대폰과 통장 기록을 모두 확보해 주세요. 제 아들이 송금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혜인,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을까지 걸어가겠습니다. 15km인데요. 괜찮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도 증거가 될 겁니다. 전화를 끊은 혜인은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알레산드로에게였다. 알렉스, 지금 제 아들이 루마니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겁니다. 그 과정을 모두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머니의 정신 이상 진단을 받으려 할 겁니다. 그것도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준영 씨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는데
정신과 의사와 최근 3번 통화했더군요. 완벽합니다. 마지막으로 줄리앙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부터 48시간 후 제 아들이 해외 계좌에 접근을 시도할 겁니다. 그때 자산 동결을 실행해 주세요. 모든 연락을 마친 혜인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15km를 걷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혜인은 멈추지 않았다. 발이 아팠다. 등에서 땀이 흘렀다. 목이 말랐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혜인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준영아,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2시간을 걷자 작은 마을이 보였다. 마을 입구에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그리고 미아이에게 다시 연락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발에 물집이 좀 생겼지만 괜찮습니다. 가이드는 잡았나요? 30분 전에 체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휴대폰에서 강준영 씨와의 메시지 기록이 나오자 자백했습니다. 5천 유로를 받고 당신을 산속에 버리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녹취록 확보해 주세요.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혜인, 제가 차를 보내겠습니다. 거기서 기다리세요. 고맙습니다, 미아이. 1시간 후 미아이가 보낸 차가 도착했다. 운전사는 미아이의 조카, 경찰관 이혼이었다. 강 여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삼촌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부터 가시죠.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요. 호텔로 가주세요. 씻고 쉬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도 증거입니다. 제가 얼마나 혹독한 상황에 처했는지 의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병원 가겠습니다. 이호는 혜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에 도착한 혜인은 먼저 샤워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발은 물집투성이었다.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이제 반격이다. 같은 시각 한국. 준영과 수연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드디어 끝났어. 수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병원에 가서 어머니 진단서부터 받아야 해. 그 정신과 의사는 확실해? 돈 받았으니 당연하지. 내일 아침에 진단서 나올 거야. 2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혜인이 살던 강남의 대저택이었다. 이제 이 집도 우리 거야. 수연이 거실을 둘러보며 웃었다. 아직 아니야.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그래도 어머니가 정신 이상 판정받으면 1달 안에 끝나. 준영이 서재로 들어갔다. 혜인이 쓰던 책상에 앉았다. 이 자리가 항상 탐났어. 어머니는 여기 앉아서 모든 걸 결정하셨지. 서랍을 열어보았다. 각종 서류와 도장, 그리고 녹음기. 이게 뭐야? 준영이 녹음기를 들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어머니가 언어 공부할 때 쓰시던 거 아니야? 그냥 버려. 그래. 준영은 녹음기를 서랍에 다시 집어넣었다. 그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증거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진단서 부탁드립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겁니까? 거짓 진단서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돈, 여기 있어요.
준영이 봉투를 내밀었다. 5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진단서 나옵니다. 준영이 나간 후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그는 몰랐다. 복도에서 알레산드로가 모든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틀 후 준영은 스위스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저는 강혜인 여사의 아들 강준영입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정신이상 판정을 받으셔서 제가 후견인이 됐습니다. 계좌 관리 권한을 이전하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5분 후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받았다. 강준영 씨,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네. 왜죠? 강혜인 여사께서 특별 보안 조치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스위스 본점을 방문하거나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한 어떤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어머니가 언제 그런 조치를? 3주 전입니다.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주 전이면 자신들이 계획을 세우던 바로 그 시기였다. 설마. 추가로 강혜인 여사께서 남기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요? 네. 만약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 접근이 시도된다면 그것은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다. 즉시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국제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준영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옆에 있던 수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었어. 뭘? 우리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고. 수연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아셨지?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준영이 인터폰을 확인했다. 경찰이었다. 강준영 씨 계십니까? 네. 무슨 일이신지. 실종 신고하신 강혜인 여사님 건으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준영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 경찰서. 가이드 안드레이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렸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가 당신에게 돈을 줬습니까? 이혼 경위가 차분하게 물었다. 강준영이라는 한국 남자였습니다. 한 달 전에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노인 한 명을 루마니아 시골에 데려가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권과 돈, 휴대폰을 다 빼앗고요. 대가는 5천 유로. 그리고 나중에 5천 유로를 더 준다고 했습니다. 이온이 태블릿을 꺼내 안드레이에게 보여줬다. 이 메시지 기록이 당신 것이 맞습니까? 화면에는 준영과 안드레이의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노인은 길치라서 절대 못 돌아옴. 여권 없으면 대사관도 못 가. 완벽한 실종 연출. 안드레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송금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강준영이라는 사람의 한국 계좌에서 당신 계좌로 2,500유로가 입금됐더군요. 나머지는 현장에서 받았다고 했죠? 네. 당신은 유기죄와 강도죄로 기소될 겁니다. 알고 있죠? 안드레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온은 조서를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미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완벽한 자백을 받았습니다. 강준영과의 거래 증거도 모두 확보했고요. 혜인 여사께 보고해야겠군. 미아이는 호텔로 향했다. 혜인은 클루지나포카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고 있었다. 의사가 발에 물집을 치료하며 고개를 저었다. 60대 여성이 15km를 맨발로 걸었다니 대단하십니다. 치료 기록을 상세하게 남겨주세요. 이게 증거가 될 겁니다. 무슨 증거 말씀이십니까?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혜인을 바라보았다. 진심이십니까? 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혹독한 상황에 처했는지 의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소견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혜인은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미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혜인, 좋은 소식입니다. 안드레이의 자백을 받았고 강준영과의 거래 증거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아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혜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제 아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을요. 한국 강남경찰서. 준영과 수연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루마니아에서 실종 신고하셨죠?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희를 부르신 겁니까? 준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루마니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혜인 여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를 찾았다고요?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산속에 버려졌다고 진술하셨더군요. 그게 무슨... 게다가 가이드가 자백했습니다. 강준영 씨가 5천 유로를 주고 어머니를 버리라고 지시했다고요. 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아니,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요? 그럼 이송금 기록은 뭡니까?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준영의 계좌에서 안드레이의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었다. 이건 가이드 비용입니다. 가이드 비용이 5천 유로나 됩니까? 그것도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을? 저는 준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여권을 제출해 주시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출국 금지라니요. 수연이 소리쳤다. 살인 미수 혐의가 있습니다.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경찰서를 나온 후 수연이 준영을 다그쳤다.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게다가 경찰까지. 진정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다 끝났어. 우리 끝났다고. 닥쳐. 준영이 소리를 질렀다. 아직 방법이 있어. 어머니가 정신이상이라는 진단서가 있잖아. 그걸로 어머니 말이 신빙성 없다고 주장하면 그게 통할 것 같아? 증거가 있는데?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알레산드로가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3일 후 준영이 고용한 정신과 의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준영 씨, 죄송하지만 진단서를 취소해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짓 진단서 발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저도 의사 면허가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준영은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졌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다. 끝이야. 정말 끝이야. 수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어머니한테 잘해드렸으면. 그냥 상속받을 때까지 기다렸으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준영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강혜인이 서 있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깔끔한 옷을 입은 혜인.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서 돌아와서 놀랐니? 혜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어머니, 저희는 그만. 변명 듣고 싶지 않다. 혜인은 가방을 거실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 것 다 알고 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수연이 울며 소리쳤다. 오해? 혜인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루마니아 시골에 버리면 절대 못 돌아와. 여권이랑 폰, 현금 다 없애면 정신 이상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 늙은이가 평생 모은 재산. 서재에서 녹음된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준영과 수연은 얼어붙었다. 어떻게 너희가 서재에서 계획을 짤 때 내 녹음기가 켜져 있었다. 우연이었지. 하지만 그 우연이 너희의 진실을 폭로했어. 혜인은 노트북을 닫았다. 이 녹음 파일은 이미 경찰, 검찰, 법원에 모두 제출됐다. 그리고 스위스 은행, 루마니아 경찰, 모든 곳에 백업되어 있어. 어머니, 제발. 내일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관련 최종 회의가 있다.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혜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너희 방은 이제 없다.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하지만 혜인은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다. 준영과 수연은 거실에 남겨졌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한쪽에는 혜인과 그녀의 변호사 박진수, 그리고 회계사와 재무 담당자들. 다른 쪽에는 준영과 수연, 그리고 그들이 급하게 고용한 변호사. 회의실 뒤쪽에는 경찰 2명이 배석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진수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강혜인 여사의 유산 분할에 관한 최종 회의입니다. 원래는 평화롭게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그는 준영을 바라보았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숙였다. 먼저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형 스크린을 켰다. 시간 순으로 정리된 자료들이 나타났다. 3주 전 강준영 씨와 박수연 씨는 강혜인 여사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법은 루마니아 시골에 유기하는 것이었죠. 화면에 준영과 안드레이의 메시지 기록이 떴다. 강준영 씨는
루마니아의 불법 가이드 안드레이에게 5천 유로를 송금하며 어머니를 산속에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송금 기록이 화면에 나타났다. 또한 박수연 씨는 정신과 의사를 매수하여 거짓 진단서를 만들려 했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아 즉시 상속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죠. 의사와 수연이 금전을 거래하는 영상이 재생됐다. 알레산드로가 촬영한 것이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박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혜인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루마니아 시골이 완벽해. 실종되면 상속법상 5년 후 처리되지만 정신 이상으로 처리되면 바로 상속 가능해. 준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 늙은이가 유산 분할 날짜를 정해놓은 게 우리에겐 기회야. 여권, 폰, 현금 다 없애면 절대 못 돌아와. 수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녹음은 계속됐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인데. 강남 빌딩만 3개, 해외 계좌까지 합치면 최소 500억은 넘을 거야.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준영의 변호사가 일어나려 했지만 혜인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인은 2번째 파일을 열었다. 루마니아 경찰서의 조사 영상이었다. 화면 속 안드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하고 있었다. 강준영이 5천 유로를 주며 노인을 산속 깊은 곳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권과 돈, 휴대폰을 모두 빼앗으라고 했고요. 그러면 절대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그만. 준영이 소리쳤다.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혜인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도 보십시오. 3번째 파일. 병원 진단서였다. 제가 15km를 걸어서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발바닥에 2도 화상에 가까운 물집, 탈수 증상, 저체온증 초기. 혜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60대 여자가 이국 땅 산속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고통입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다. 박진수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강준영 씨, 박수연 씨, 2분은 형법 제254조 존속살해, 미수, 제276조 유기죄, 그리고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회의실 뒤쪽에 서 있던 강력계 형사가 앞으로 나섰다. 강준영, 박수연 씨, 살인 미수 및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영장을 내보였다. 수갑이 채워졌다. 어머니. 준영이 마지막으로 혜인을 바라보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혜인은 고개를 돌렸다. 대답하지 않았다. 준영과 수연은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혜인과 박진수 변호사만 남았다. 힘드셨죠?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혜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혜인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제 유산 처리 계획서입니다. 강남의 빌딩 3채는 청소년 쉼터와 노인 복지관으로 기부하겠습니다. 해외 계좌의 자산은 루마니아와 한국의 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에, 회사는 이사회에 매각하고 그 수익도 직원들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부인께서는? 저는 작은 아파트 하나만 남기고 그것으로 조용히 살겠습니다. 500억이 넘는 재산을 모두 돈 때문에 제 아들이 괴물이 됐습니다. 이제 그 돈이 필요 없어요. 1심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피고인 강준영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수연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거센 항의가 터져나왔다. 너무 가볍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본 재판부는 검찰의 상소를 권고합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했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 3개월 후 서울고등법원 원심을 파기합니다. 피고인 강준영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수연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손해배상금은 각각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상속권을 영구 박탈합니다. 준영과 수연은 상고를 포기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판결 확정 후 혜인은 구치소를 찾았다. 면회실 유리 너머 준영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왔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혜인은 한참을 침묵했다. 준영아, 내 어머니.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너무 슬프다. 어머니, 1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야. 그 안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렴. 네. 10년 후 내가 정말로 변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준영이 유리창에 손을 댔다. 혜인도 같은 위치에 손을 댔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을 나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모든 일이 일어난 후 처음으로 우는 것이었다. 3년 후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혜인은 작은 마을의 복지센터에서 노인들과 루마니아어로 대화하고 있었다. 강 선생님, 오늘 수업 재미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웃었다. 저도 즐거웠어요. 센터를 나서는 혜인의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 박진수였다. 여사님, 준영 씨가 모범수로 선정되어 2년 뒤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혜인은 이메일로 받은 편지를 열었다. 어머니께 감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매일 밤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이국 땅 산속에 버리려 했던 그날을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약속드립니다. 나오면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가족을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진심으로 변한 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혜인은 오래 편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준영아, 엄마는 여기 루마니아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단다. 내가 나를 버리려 했던 그 산길을 매일 걷는다. 이제는 그 길이 무섭지 않아. 오히려 그 길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 너의 편지를 읽었어. 진심이 느껴진다. 내가 출소하거든 연락하렴.
엄마는 기다릴게. 그때 너를 다시 만나고 싶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미하이가 다가왔다. 혜인,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함께해요. 아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미하이. 두 사람은 나란히 언덕길을 걸었다. 혜인, 행복해 보이네요. 네, 행복해요. 혜인은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고통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이제 저는 과거가 아니라 앞을 봅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혜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모든 것을 바꾼 그 녹음기. 이제 됐어요. 혜인은 녹음기의 삭제 버튼을 꾹 눌렀다. 모든 파일을 영구 삭제하시겠습니까? 네. 파일이 지워지는 소리. 과거가 사라지는 소리.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미아이가 말했다. 아니요. 혜인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불 켜진 마을을 향해 걸어갔다. 혜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강했고 평온했고 자유로웠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길을 비췄다. 여기까지가 강혜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라면 혜인처럼 아들을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더 냉정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